역사 속 수많은 군주들 중에 태종만큼 잔혹했다와 위대했다, 이 두 가지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인물도 참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피 묻은 손이 어떻게 500년 왕조에 아주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500년을 이어갈 왕조의 대가, 그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한 남자에겐 그 값이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동지, 심지어 인간성마저도요. 그 모든 걸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막 돛을 올린 조선이라는 배는요, 이 설계도부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진짜 선장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강력한 왕을 꿈꿨던 이방원, 그리고 현명한 신하들이 시스템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던 설계자, 정도전, 이 두 비전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는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운영체제, OS를 둘러싼 싸움이었어요. 한쪽은 모든 권력을 왕한테 몰아줘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아예 차단하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잘 짜인 시스템이 나라를 이끌게 하려고 했죠. 특히나 왕자들이 저마다 칼을 든 개인 군사,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시대에 이런 이념 대립은 그냥 말싸움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죠. 결국 폭탄은 터졌고 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은 제거됩니다. 근데 이방원 정말 영리했어요. 곧바로 용상에 앉는 대신에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유순한 성격의 둘째 형, 정종을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일종의 방패막이로 쓴 거죠. 이때 정말 기묘한 이중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요. 공식적인 왕은 정종인데 정작 그는 사냥이나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뒤에서는 실권자인 이방원의 사람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왕자에 앉은 허수아비와 그를 조종하는 그림자.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다면 이 불안한 동거는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거창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사소한 원한이었죠. 박포. 1차 왕제의 난 때 공을 세우긴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앙심을 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불만이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들 내전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박포는 이방원의 넷째 형, 야심가였던 이방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욕망에 불을 지피죠. 이방원이 형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죠. 제2차 왕자의 난이 시작된 겁니다. 수도 개경 한복판에서 형제의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이방간은 기습을 노렸겠지만 이방원은 모든 걸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대비를 끝낸 상태였죠. 병력의 수와 질, 지휘관의 역량, 하나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이 피비린내는 형제 간의 전쟁,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하루. 딱 하루 만에 반란은 완전히 진압됩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이방원의 군사적 장악력과 전략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과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친형인 이방간은 죽이지 않고 유배 보내는 아량을 보였지만 이 모든 일을 꾸민 박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형했죠. 공과 사, 그리고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 정확히 담긴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왕자로 가는 길에 거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는 피로 얻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 권력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의 과업에 착수하는데요. 바로 국가라는 이 거대한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가 오직 왕,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이었죠. 그의 첫 번째 작품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병, 그러니까 개인 군대의 힘으로 권력을 잡은 그가 조선 땅에서 사병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자신처럼 사병을 일으켜서 왕을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군사력을 국가, 즉 왕의 손아귀 아래로 집중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 시스템의 혁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6조의 보고서가 의정부라는 재상회의를 거쳐서 왕에게 올라갔거든요. 태종은 이 중간 단계를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이제 6조는 왕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습니다.
재상들의 힘을 쫙 빼고 나라의 모든 정보를 독점해서 실핏줄 같은 행정망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엄청난 의지였죠. 자, 시스템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단 1%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그게 경쟁자를 넘어서 자신을 왕으로 만든 동지, 심지어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어요.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들은 이방원이 가장 외롭고 위험했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켰던 최고의 동지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태종 스스로도 그들의 공을 입이 닳도록 칭찬했죠. 하지만 권력은 그 모든 고마움을 삼켜버렸습니다. 태종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은 내게 충성하지만 나중에 내 아들이 왕이 되면 이 막강한 외척 세력이 분명히 짐이 될 것이다. 결국 그는 정말 사소한 꼬투리를 답어서 처남들을 유배 보냈고요. 몇 년 뒤에는 사약을 내립니다.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말, 바로 토사구팽의 가장 냉혹하고 무서운 예시였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 모든 피해 대가로 태종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철권 통치가 만들어낸 그 지독한 고요함 속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태종은 국가라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조립했습니다. 모든 경쟁 세력과 파벌이라는 바이러스를 싹 제거하고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중앙 처리 장치, CPU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최고 사양의 하드웨어 위에 그의 아들 세종이 마침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바로 한글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의 융성이라는 찬란한 황금시대였죠. 어쩌면 태종이 피로 다져놓은 이 완벽한 안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군 세종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의 잔혹함은 용납될 수 있는 걸까요? 찬란한 미래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의 몫일지도 모릅니다.